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김선주 지음. 자유로운 상상 출판사. 힘들고 고독한 길을 걷는 당신에게.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매드백이라는 심리학자가 1992년 NBC 방송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중계 자료를 가지고 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1995년 미 심리학회 매거진에 발표된 이 연구는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과 시상대에서 보인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비교했다. 그 결과 3위인 동메달 수상자들이 2위인 은메달 수상자들보다 훨씬 행복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위가 확정된 순간 표정으로 분석된 은메달 선수들의 평균 행복 지수는 4.8에 불과했으나 동메달 선수들은 7.1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상대에서도 동메달 수상자는 5.7의 행복 지수를 보였으나 은메달 수상자는 4.3에 그쳤다. 당연히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우월하다. 하지만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 딴 선수를 보며 실망하고 아쉬워했지만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동메달이라도 딴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었다. 비교의 방향성 때문이다. 비교에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 두 가지가 있다. 비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인데 어느 것과 비교하느냐 하는 기대치의 방향에 따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한다. 3%만 기대하다 5% 임금 인상을 받으면 너무 기쁘다. 기대치보다 높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료는 8%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안 순간 행복한 기분은 싹 사라진다. 하지만 10% 인상을 기대했던 동료는 8% 인상을 받고는 실망한다. 높은 기대치 탓이다. 한 명을 빼고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도 은메달 수상자는 불행하다. 몇 초만 빨랐으면 1위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이 은메달을 따고도 그를 환하게 웃지 못하게 한다. 한편 동메달 수상자는 감격스럽고 행복하다. 한 골이나 몇 초 차이로 못 받을 수도 있었던 메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행복감과 감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임을 알 수 있다. 팬데믹으로 감사가 힘든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는다. 방송만 틀면 나오는 제발 모이지 말아달라는 부탁. 처음으로 두 아들 가족하고만 단촐한 추수감사절을 보낸다. 늘 친척 친지들과 함께 하던 추수감사절에 아무도 초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울하다. 많은 사람에게 최악의 해로 기억이 되는 2020년. 작더라도 감사와 행복감을 느껴 위기를 맞은 나와 가족의 정신 건강을 돌보려면 기대치를 낮추는 하향 비교가 답이다. 어느 티셔츠에서 발견한 엄마의 하루에 대한 방정식이다. 긍정적인 감사의 공식이 엿보인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사랑해줄 아기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를 한다는 살아갈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것이다. 빨래를 한다는 입을 옷이 있다는 것이고 설거지를 한다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이다.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줍는다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고 쇼핑하느라 피곤은 쇼핑할 돈이 있었다는 것이다. 변기 청소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고 집안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숙제를 갖고 끝없이 묻는다는 것은 아이들 두뇌가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곤한 몸으로 눕는다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한국 뉴스에서 알바 자리가 주로 3끼 먹으면 생활비가 모자라 한 끼나 두 끼를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청년, 대학생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일 황홀한 아침이다. 거기에 하루 3끼 먹을 음식이 있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과 일이 있으니 동메달로도 행복한 감사의 계절이다. 있기 없기? 요사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건 분명하다. 멀쩡하던 사람이 공황장애가 생기고 강박증, 우울증을 호소한다. 내가 일하는 케어 플러스의 상담자 대기 명단은 길어만 간다. 이런 요즘 계속 감사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어 우울과 불안을 줄여주는 세라토닌 활성화에 감사보다 더 좋은 약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가 어렵다면 비교를 처방한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분 중에 법륜 스님이 있다. 삶의 자세와 인간관계에 관한 이분의 지혜가 보통이 아니다. 완전인지 행동치료를 하신다. 유머도 있으셔서 이분의 증문즉서를 한동안 차에서 들으며 다녔다. 한 번은 감사의 기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아들이 전교 1등을 놓쳤다고 속상해하는 엄마가 있다. 그 엄마에게 다른 엄마가 자기는 애가 꼴등만 면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한다. 다른 엄마는 애가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한다며 꼴등이라도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고 탄식이다. 또 다른 엄마는 학교는 안 가도 집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며 자기 아이는 소년원에 있다고 한탄한다. 그러자 다른 엄마가 소년원에 있어도 건강하니 감사하지 않냐고, 우리 아이는 지금 병원에 있다며 운다. 그때 마지막 엄마가 하는 말, 여러분은 그래도 아이가 살아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답니다. 갑자기 우리 아이가 문제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엄마가 감사해진다. 사람들이 글쎄 난 힘든 일이 별로 없는 줄 안다. 매일 일이 싱글생글 웃고 다니니 남편 빼고 다 있는 사람이 뭐가 힘드냐고 타박을 주기까지 한다. 근데 나 힘들 때 많았다. 지금도 있다. 대학원 상담 공부 첫 학기 마치고 나오던 밤, 여보 나 이번 학기 끝났어. 이렇게 전화하면 와우 당신 수고했네 고생했어 이렇게 받아줄 남편이 없다는 사실에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던 강의실 밖 가로등빛은 왜 그리도 서러웠던지, 비행기에서 가방도 좀 척 얹어주고 맘 편히 함께 여행 다닐 남편이 없어 키도 안 큰 내가 낑낑대며 올릴 때 이런 거 나 짜증 제대로 났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내가 좀 달라졌다. 비교라는 약을 나에게 처방하면서부터다. 대상은 남편이다. 좀 어이가 없긴 하다. 세상에도 없는 사랑과 뭔 비교를. 그런데 또 가슴에 스멀스멀 불행해지려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것이다. 생각해봐. 물론 그는 이사간 천국에서 참으로 행복하겠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못하잖아. 이리도 보들보들한 손주 아가들 볼에 키스하는 것도, 꼭 안아주는 것도, 깊어가는 가을 햇살 아래 친구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도, 맛있게 끓여진 김치찌개 뚜껑을 여는 것도 너만이 하고 있잖아. 이 모든 행복이 덤으로 느껴진 순간 남편에게 미안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졌다. 아, 지금 남편이 뭐라고 한다.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서 그래. 나 지금 아주 무지 행복함. 그리고 나 원래 커피, 김치찌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함. 하하하하. 감사할 거 있기 없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제로와 비교하면 아무리 작은 것도 크다. 없는 것과 비교하면 있는 것 모든 것이 플러스다. 감사를 가능케 하는 인생의 부등식이다. 90대 10. 살수록 태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된다. 태도는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과거나 받은 교육, 돈이나 환경, 성공이나 실패, 혹은 누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태도이다.
태도는 우리의 외모나 재능, 기술보다도 더 중요하다. The longer I live, the more I realize the impact of attitude on life. Attitude to me is more important than facts. It is more important than the past, than education, than money, than circumstances, than failure, than successes, than what other people think, say or do. It is more important than appearance, giftedness, or skill. 한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태도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권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들은 바꿀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기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다. 그 줄이 바로 우리의 태도이다. It'll make or break a company, a church, a home. The remarkable thing is we have a choice every day regarding the attitude we embrace for that day. We cannot change our past. We cannot change the fact that people will act in certain way. We cannot change the inevitable. The only thing we can do is play the one string we have. And then that is our attitude. 지금까지 일어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단지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머지 90%는 우리가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삶의 90%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I'm convinced that life is 10% what happens to me and 90% how I react to it. And so it is with you. We are in charge of our attitude. 교직에 있을 때 좋은 구절들을 자주 소개하며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니 외우라고 유혹하며 엑스트라 점수를 주곤 했다. 태도에 관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 구절은 좀 길어서 엄청난 점수로 유혹을 해야 했다. 지금 내가 인도하는 북클럽 멤버들에게도 이 구절을 강추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은 겨우 10%, 나머지 90%는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은 살다가 힘들면 자동으로 삐딱해지고 삐지는 내 마음을 확 바로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준다. 정확히 20년 전 뉴욕에서 9.11 사태로 희생된 2977명의 이름이 몇 시간째 낭독되고 있는 토요일 아침이다. 바이올린 선율을 배경으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너무 가슴 아파 차라리 화면을 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테러를 만난다. 어린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어 가슴에 구멍이 난 채 어른이 되고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가족이 마치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듯 휘 떠나고 나면 남은 이들은 트럭에 치인 듯 테러를 당한 듯 상실을 앓는다.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지만 이것이 삶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말은 그래서 참 위로가 된다. 힘든 중에 최선의 삶을 살아온 결과가 나머지 90%를 결정지어 준다는 것이 그래서 참 감사하다. 불행을 10%로 여기고 희망과 긍정의 태도로 90%를 채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어서 그래서 인생은 참 살만하지 않은가. 지난주 아들 가족과 캘리포니아에 휴가를 간 김에 이전 내담자와 점심을 했다. 그곳 직장과 인간관계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어지기 전 감사한 일 100가지를 찾아 써보자고 했다. 1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 젊은 그가 놀란다. 갑자기 눈이 반짝인다.
한번 해보겠다고. 누가 먼저 하든 100가지가 채워지면 연락하자고 했다. 최고의 태도는 감사이기에 감사 리스트를 만들며 그의 힘든 일이 10%로 줄어들기를 바랐다. 살아있음의 기적. 쾅! 차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돌고 있다. 이러다가 뒤집힐 것만 같아 운전대를 죽을 힘을 다해 붙든다. 다행히 차는 180도를 돌아 반대 방향으로 멈추어 섰다. 화창한 일요일 오후 교회 가는 길 마지막 교차로 스톱 사인에서 우측에 차가 하나 보였지만 거리가 충분해 건너던 중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오른쪽 에어백 2개가 다 터졌다. 옆자리에 탔던 아이에게 물으니 다행히 괜찮다고 한다. 충격으로 속이 메스꺼리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 창문 밖에서 괜찮은지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도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경찰다들이 오기 시작한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분명히 섰다가 나왔고 그 차는 멀리 있었는데 차가 아니라 마치 달리는 기차나 탱크에 받친 것처럼 정신이 아득하다. 이틀 후 차가 견인된 곳에 가 자세히 보니 오른쪽 뒷바퀴 부분이 심하게 받쳐 있다. 교차로를 거의 통과했을 때 받친 것 같다. 그러면 그 차가 내 차를 볼 시간이 있었다는 말 아닐까? 그리고 동네 길에서 어떻게 그리 세게 박을 수 있었을까? 모든 게 좀 혼란스럽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고에서 누구도 별로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른쪽 앞부분을 받쳤다면 같이 탔던 아이가 크게 다쳤을 텐데 뒷부분이 받친 것도 상대방 차 안에 아기용 카시트를 보니 그때 아기가 안 탔던 것도 감사할 뿐이다. 사과 후 내 영어 북클럽에서 읽고 있는 아직도 가야 할 길 책의 제4부 은총편이 생각났다. 스캇 팩 박사는 우리 주위에 만연하고 있는 수많은 병균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병에 안 걸리고 살아있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치사율 높은 뇌막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사실 아주 흔한 바이러스여서 자기 동네의 주민을 검사해보면 95% 정도의 사람들 목 안에서 이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지만 지금 그 동네 누구도 뇌막염에 걸린 경우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확률은 드물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사고들도 그렇다고 한다. 스캇 박사는 9살 때 책을 가득 안고 눈길을 건너다 미끄러졌다. 그때 달려오던 차가 급정거하면서 얼굴이 앞 범퍼 바로 아래, 몸은 양 바퀴 사이에 들어갔어도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던 것을 회상한다. 그 외에도 사고로 형편없이 구겨진 차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가 사람을 안 다치게 하려고 차체를 그 사람 몸에 맞추어 보호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일상 속의 기적은 은총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양쪽 차는 모두 폐차될 것이라고 한다. 누구의 몇 퍼센트 과실이든 보험료는 오를 것이고 나는 운전해주는 일에서 잘릴 것이다. 작년엔 유별나게 코로나에 걸려 놀라게 하더니 이젠 차 사고냐고 좀 조용히 살 수 없느냐는 지인들의 구박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자다가 생각해봐도 이런 사고에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더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덜 아프고 더 심하게 아플 수 있는데 잘 회복되는 기적. 여러 번 죽을 뻔한데도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것 같다. 이 살아있음의 기적과 은총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된 새해 초반이다. 그나저나 스톱 사인은 당분간 피하고 싶다. 두 번째 산. 데이빗 브룩스는 캐나다 출신 저자이며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이다. 지난달 출간된 The Second Mountain, The Quest for a Moral Life 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 존경하는 사람들은 모두 2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산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산은 무엇일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올라가는 산이 첫 번째 산이며 이 산에서는 명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몇 등일까를 따지면서 노력하면 스스로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첫 번째 산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노력만큼 결과가 오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역설한다. 즉, 성공은 했지만 만족이 없을 때 삶의 성공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자기 스캔들에 걸리기도 한다. 산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암에 걸리거나 가족을 잃는 이들도 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산의 승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삶은 우리를 골짜기로 던졌고 또한 이런 일들을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첫 번째 산에서 이런 일을 만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하나는 그들이 겪은 일로 인해 더 작아지고 더 겁이 많아지고 분노에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나 역시 살다가 예상치 못하게 첫 번째 산에서 굴러 떨어졌던 적이 있다. 갑자기 핵폭탄을 맞은 듯 내 인생은 폐허로 느껴졌고 한없이 작아진 나는 두려웠고 분노했다. 첫 번째 산만 있는 줄 알던 그 시절. 그래서 그 우울한 골짜기가 남은 내 인생의 그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첫 번째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또 하나의 산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데이빗 브룩스는 보게 되었는데 그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두 번째 산에서 사람들은 매우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신만이 중요하던 첫 번째 산과 달리 여기서는 관계가 가장 중요해진다. 성취로 인해 기뻐하던 삶과 달리 두 번째 산에서는 주면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고요한 내면의 기쁨이 바로 두 번째 산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데이빗 브룩스는 학교는 우리에게 첫 번째 산을 열심히 오르도록은 가르쳤으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두 번째 산에 오를 수 있는지는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런 광야 경험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사랑을 받는 일밖에 없음을 알게 될 때, 그 첫 번째 산이 내 산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두 번째 산으로서의 더 큰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됨을 그는 체험하였다. 즉, 다른 사람들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초월적인 대상을 삼기고 그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고 커다란 목표라고 그는 자기 책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예상 못한 광야와 골짜기에 내던져졌던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처럼 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과 친지들의 사랑을 먹고 또 먹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기에 그 시절을 거쳐 지금은 두 번째 산을 힘써 오르면서 오직 앞만 보고 첫 번째 산을 열심히 오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두 번째 산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산을 오르면서 아이들은 힘들고 부모들은 초조하다.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이 희생된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생기고 관계는 무너진다. 이 산에서 너무 많은 아이와 부모들이 조난한다. 미국 내 유명 인사들과 재력가들이 자녀의 명문대 입시를 위해 불법으로 대학에 기부하고 성적과 합격 순위를 조작한 사건들이 요즘 연일 뉴스를 채운다. 미국판 스카이 캐슬이다. 그의 책에 보면 잘 나가던 기업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다.
내성적이던 엄마가 아들 자살 이후 다른 힘든 가족들을 활발히 돕는다. 유능한 은행가가 은행 일을 접고 추록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한다. 아내를 잃은 남편이 그 상실로 인해 아내에게 미안할 정도로 커다란 성숙을 경험한다. 모두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산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가 된다. 이 산에서는 모두가 승자이다. 실직한 가장도, 공부를 접고 돌아온 아이도 존중받고 보호받는다.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면서 자유를 누리는 이 두 번째 산으로 아이들을 초대해야 한다. 인생에는 하나의 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시몬 바일스. 유일하게 세계대회 31개의 메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중 19개는 금메달이다. 그것도 흑인 불모지로 여겨졌던 체조 부문에서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을 4개나 획득했다. 그녀보다 더 올림픽 메달을 많이 받은 선수는 마이클 펠프 뿐이다. 142cm의 키에 겨우 47kg의 체중을 가진 자그마한 시몬 바일스. 그녀가 이번 도쿄올림픽 예선에서도 거의 최고점을 받으며 전 종목 결선 진출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주 단체전 첫 종목에서 이상을 느끼고 다른 종목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하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번 올림픽 체조 6관왕이 예상되었던 그녀의 용감한 결정을 대하는 여론의 분위기였다. 저스틴 비버를 비롯한 수많은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지지를 표하였다. 특히 저스틴 비버는 아무도 당신이 받는 압박감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다.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했던 투어 중 퍼포즈 투어를 끝내지 못한 것을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고도 한다. 특히 후원사들도 그녀의 갑작스러운 기권에 지지를 보내주었다. 위자는 놀랍도록 용감한 그의 결정을 위자 구성원 모두가 인정한다며 이 결정은 바일즈가 매트 위에서든 밖에서든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지지를 보냈다. 에슬레라도 우리는 대회 안팎에서 마일즈의 안녕을 응원한다. 최고가 된다는 건 자신을 돌볼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의 리더십에 감명받았고 모든 발걸음 뒤에 서 있을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시몬의 결정에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는 분위기에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 엄마에게 태어나 여기저기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 외조부모에게 입양되어 자랐다. 하지만 완벽한 부모가 되어준 외조부모와 어릴 때 재능을 알아보고 오늘까지 키워준 엄마 같은 코치 덕분에 시몬은 체조 여제로 등극할 수 있었다. 24살 시몬은 자신이 늘 상담받고 있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때문에 필요하면 약을 먹는 것도 떳떳이 밝혔다. 한국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감추고 혼자 괴로워하기보다 지속해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런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늘 생각했었다. 올림픽 6관왕보다 자신의 건강을 선택한 시몬 바일즈가 마지막 경기인 평균대회에서 오늘 아침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공중에서 위치 감각을 잃게 하여 체조 선수에게 슬럼프가 되는 이 트위스티즈를 극복하는 데는 보통 2-3주 걸린다는데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모든 동작을 아름답게 마치고 내려와 환하게 웃는 그녀를 팬들은
모두 기립박수로 격려해 주었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모처럼 주목을 받는 한 주간이었다. 전 세계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시몬 바일즈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올림픽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히 돌봐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건강이고, 정신 건강이라는 현명함을 일주일 내내 느끼게 해준 그녀에게 자기 돌봄 금메달을 수여하고 싶다. 그녀가 사는 법. 그녀의 이름은 고사리다. 네바다 시골 마을 석고 공장에서 남편 보우와 함께 일했다. 부모 없이 자란 외로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없었지만 둘은 사랑했고 행복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마을을 존재케 하던 공장마저 문을 닫는다. 자기가 떠나면 거기 살던 남편의 기억이 다 사라질까봐 우편 번호까지 사라진 인적 없는 마을에 그녀는 한동안 머문다. 떠나야만 했을 때 그녀의 선택은 길 위의 집이었다. 그녀의 집, 캠퍼로 개조한 낡은 밴의 이름은 선구자다. 그녀의 차, 그녀의 길 위의 집은 정말 선구자가 되어 그녀를 많은 길 위 사람들에게 인도한다. 장성한 아들의 죽음을 견디러 나온 사람, 금융위기로 해고당한 후 자살하려다 반려견 때문에 마음을 돌려 함께 길로 나온 사람, 은퇴 직전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타보지도 못하고 남겨진 보트를 보며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여행길에 오른 사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소원이던 카약을 타다 잘 죽으려고 알래스카를 향하는 사람, 여행길에 부모를 암으로 잃고 혼자가 되어 여전히 길 위에 있는 사람, 참전 후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나온 사람 등 길 위에는 참으로 여러 사연의 여행자들이 있었다. 이 길 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리더의 이름은 밥 웰스다. 맞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영화 노매드랜드 이야기다. 밥은 28살 나이로 자살한 아들의 못다한 삶을 기리기 위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 길 위의 사람들을 돕는다. 가난하고 일반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 같지만 그들의 선택이 치유 가득한 자연 속에서의 진정한 자유로운 삶임을 인식시키며 밥은 그녀의 아픔을 만져준다. 61살 그녀. 펀히 살아가는 법은 이름처럼 고사리를 닮았다. 암컷, 수컷, 꽃가루를 통해 번식하는 다른 종자 식물들과 달리 고사리는 혼자 포자를 만들어 터뜨려 번식한다. 남편을 사랑했던 기억을 손가락에서 도저히 뺄 수 없는 결혼반지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살던 동네에서의 흔적들을 정리한 후 그녀는 마침내 길 위의 삶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녀가 사는 법은 마지못해 내몰린 길 위에서의 삶이 아니다. 밥의 말처럼 그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아름다운 대자연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그녀를 치유했다. 길 위의 삶은 험했지만 행복했다.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모닥불로 초대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함께하고 타이어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사랑하고 함께 웃고 춤추었다. 이들이야말로 행복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진정 용감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닐까. 난 절대 마지막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또 봐요 라고 하지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언젠가 길에서 또 만날 테니까요. 밥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What remembers the lives? 마음으로 기억되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다. 어제 저녁 우리 집에 아이들이 모였다.
11년 전 우리 곁을 안타깝게 떠난 남편을, 아빠를, 시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어린 손주 둘은 까르르 웃으며 리빙룸에서 뛰어놀았다. 너무나 그리운 남편, 그리고 아빠는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한 살아있다는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는 봄날 저녁이었다. 더 높이, 더 멀리. 이제 날기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아파하고 가장 잘 견디며 열중하는 새가 후일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더 힘차게 날 수 있다. 갈매기의 꿈, 평생 함께 날던 배우자를 잃고 축 처진 날개로 찾았던 2010년 여름의 한국. 인사동에서 우연히 만난 이 족자는 남편 없는 세상, 이제 혼자 날기를 배워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던 나의 치어리더가 되어 주었다. 또 있다. 다 잘 될 거야. 환하게 웃어봐. 어깨를 활짝 펴. 이런 행복 메시지 머그잔들도 얼른 집어 들었었다. 그해 여름 난 나를 아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갈매기의 꿈의 저자 리처드 바크는 생택지 베리처럼 실제 비행사 겸 작가다. 대학 시절 겁없이 가르치던 교회 중고등부 애들 설교를 위해 이 책을 급히 읽고 써먹은 적이 있다. 이후 그래 아주 일찍 일어나 날기를 연습하는 기특한 갈매기가 있었지. 나도 일찍 일어나야지. 이 정도로만 기억하던 이 책을 오늘 우연히 영어로 읽었다. 와우, 같은 책도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더욱이 원어로 읽으며 만나게 되는 새로운 보물들. 갈매기 조나단은 바람의 황제 알바스트로스처럼 비행에 놀라운 관심이 있다. 다른 갈매기들이 먹이를 위해 어선주의를 맴돌 때 그는 홀로 여러가지 비행을 시도한다. 저공비행, 고공비행, 야간비행, 날개접기, 급강하, 공중회전 등을 배우고 갈매기로서 불가능한 속도의 비행에 성공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추방이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어 스승 설리번과 큰 지도자 창을 만난다. 창은 온갖 비행에 거의 완벽해진 조나단에게 이제 친절함과 사랑의 의미를 배우라고 한다. 사랑이란 사람의 내면의 선함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완벽한 속도를 끝없이 추구하는 그에게 Perfect speed, my son, is being there 이라고 한다. 이것이 그저 생각만 하면 바로 거기에 가 있게 되는 생각 속도라고만 알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의미가 깨달아졌다. Being there. 거기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완벽한 속도라는 것이다. 빠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 길벗이 되어주는 것이 완벽한 속도였다니. 창은 한 학교가 끝나면 다른 학교가 시작된다면서 조나단의 배움에 대한 두려움 없음을 크게 칭찬한다. 이 장면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나의 영어 북클럽 회원들. 배울 것 다 배웠다고 마음을 닫을 법한 평균 연령 50대, 그리고 60대에도 매주 책을 읽으며 영어를 공부하고 삶을 공부하는 이분들은 정말 조나단을 닮았다. 연금술사 책을 마치면서 영어 단어를 찾아보고 예습을 하며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신선했다는 분께 8, 90대에도 책을 읽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라고 말하며 함께 즐거워했다. 먹이를 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는 비상을 꿈꾸는 분들이다.